반갑습니다. 6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해설을 함께할 양은혜입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는 총평으로 따로 했고요. 이 강의에서는 1번부터 바로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원 딱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이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항상 어떤 과목이든 초반의 내용은 진짜 열심히 했을 때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베게너가 주장한 학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베게너라고 하면 베게너가 주장했던 거 어떤 학설입니까? 맞아요. 대륙이동설이에요. 대륙이동설. 여기다 적어볼게요. 베게너의 지금 대륙이동설이 문제로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은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원래는 다 붙어 있다가 얘네가 분리 이동돼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다라는 거고, 자,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 주장할 때 증거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글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 베게너가 이 대륙이동설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지도를 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도를 보다 보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모양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맞추면 퍼즐처럼 일치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대륙이동설이라는 어떤 학설을 생각을 해냈고요. 자, 그때 이 베게너는 과거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뭐가 있었대요? 판게아가 있었대요.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초대륙 우리 판게아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해안선 모양, 아까 여기 첫 번째에서 말했던 거 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대요. 여러분 베게너가 제시했던 증거 또 뭐 있었습니까? 베게너가 제시했던 거. 그쵸? 베게너가 제시했던 거 요런 거 있었어요. 지질 구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서 지질 구조를 보니까 뭔가가 연속적이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렇죠. 화석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 라는 거는 그 화석, 우리 메소사우루스 기억나시죠? 걔가 수영해서가 아니고 그 두 대륙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화석이라는 증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었죠. 맞습니다. 빙하 퇴적층. 빙하의 흔적이 지금은 빙하가 발견되지 않는 좀 저위도, 중위도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과거에 걔네가 이제 고위도의 남극 주변에 붙어 있다가 이동한 거다라는 증거였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빙하라고만 적을게요. 빙하 퇴적층에 관한 거. 자, 그래서 결론은 베게너는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학설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자, 기억.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이래요. 맞죠?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이지.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베게너가 요 학설을 주장했을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베게너가 주장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베게너한테 그러면 그 무거운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원동력을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베게너가 설명을 못했죠. 멘틀 대류라고 설명한 적 없습니다. 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 설명하지 못한 게 한 개였어요.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고요. 멘틀 대류는 이 이후에 나왔던 멘틀 대류설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고생대말 빙하의 흔적이 연속적이다 라는 거는 베게너 주장의, 베게너 증거에 빙하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 골라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여러분도 가볍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원래 같으면 이제 첫 페이지는 다 쉬운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2번 문제를 선생님이 그 총평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마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2번 문제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고지자기 문제이잖아요. 근데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정자극기일 때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냈고요. 이 그래프가. 자, 그리고 이 표는요. 어떤 대륙의 한 지역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암석 시료에서
알아낸 어떤 복각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복각이라는 거는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죠. 자, 근데 복각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도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자극기이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우린 그냥 편하게 계속 정자극기가 유지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 복각에 따른 위도의 변화를 본다면 여러분 복각이 여기 마이너스라면 얘는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얘는 남반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각이 플러스면 얘는 이제 북반구 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가 복각이 이렇게 커지면서 위도 값이요. 여기가 이제 적도고요. 여기 마이너스일 때 위도 남반구인 거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일 때 위도 북반구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각과 위도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보라는 거고. 자, 이제 어떤 A라는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 거기 속에 있는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과거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래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면 한 요쯤이잖아. 그럼 이때 이 대륙은 위도가 요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반구고요. 남반구 위도 한 30도 부근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순서대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00만 년일 때는 복각이 마이너스 21도래요. 마이너스 21도면 이번엔 요쯤이다.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위도는 요렇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남반구이긴 한데 살짝 어떻게 됐어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6도래요. 여러분 6도라고 하면 요 정도? 얘가 적도 가까이로까지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북반구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년 전에 보니까 복각이 30도래요. 복각 30도면 여기 20도니까 30도 요 정도.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 현재가 되겠죠. 현재는 복각 36도래요. 36도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왔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륙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지구에다가 그려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구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구 있고요. 여기를 지구의 적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라는 대륙은요. 원래는 남반구에 있었어. 원래 남반구에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마지막은 북위 한 몇 도입니까? 20도쯤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북상했다라고만 해석하면 이제 문제 다 풀리는 건데 요거를 해석하는 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나침반의 자침이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래요. 여러분, 나침반부터 크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고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맞아요. 복각의 크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복각의 크기 묻는 거고요. 자, 복각의 크기는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크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여기도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복각의 크기, 그 절대값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최근 7,100만 년 동안 A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여러분 A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현재 A는 북위 30도보다 북쪽에 위치한대요. 지금 현재 A는요. 일단 북반구에 진입한 거는 맞는데 북위 30도보다 여기 우리 요 관계를 이용하니까 현재 A는 요쯤이고요. 대략 북위 20도 부근이지 30도 이상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해석하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도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대륙, 수륙의 분포가 이렇게 지도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저 왼쪽에 고생대초부터 이제 중생대초, 신생대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어떤 게 눈에 띄어요? 가나다 중에. 그쵸? 나 보세요, 나. 나를 보니까 대륙들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모였습니다. 이제 대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였고요. 우리가 이런 거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생대 말부터 만들어져서 이 중생대 초까지 유지된 요 초대륙을 뭐라고 해요? 요거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그렇죠. 요걸 우리가 판게아라고 해요. 이게 바로 판게아입니다.
이렇게 판계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다시 분리되고 이동돼가지고 이제 신생대에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조금씩 더 이동하면서 이제 현재의 지도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거네. 아, 대륙들은 분리 이동 합쳐지고 뭐 그게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는 지질시대 중에 언제 등장했습니까? 성칸브리아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에 남세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생명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시기는 가장 과거인 성칸브리아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와 나시기 사이에 출현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고생대초와 중생대초 사이에 아니죠. 훨씬 더 전인 성칸브리아 시대에 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히말라야 산맥은 나시기에 형성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질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알아놔야 되죠. 히말라야 산맥은 무슨 시대? 신생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그리고 또 오존층 형성? 그거는 고생대 중기.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시기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시기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해안선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자, 해안선의 길이는 나보다 다시기에 더 길대요. 여러분, 해안선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판게아처럼 대륙들이 다 모였을 때는 어때요? 대륙의 경계가 줄어든 거잖아요. 해안선의 길이 자체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어떤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해안선의 길이를 비교하면 나와 다 중엔 다 시기에 더 길게 되는 거죠. 분리되었을 시기에 더 깁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다 시기에 더 길다.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다. 해주면 정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 유명한 그림이죠. 혹시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이제 고지작이랑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정말 유명한 이제 북아메리카와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북아메리카가 점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점선이 북아메리카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5라고 써 있는 거는 5억 년 전 암석에서.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암석들의 나이가 다 다르겠죠. 그중에 나이 5억 년 먹은 암석 속에 기록된 정보를 보니까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여기더라. 똑같이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1억 년 전 나이 먹은 암석 속의 정보들로 보니까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 정보를 구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유럽 대륙에 있는 암석으로도 구해봤더니 이렇게 실선으로 나왔대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왜냐면 그럼 5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뭐 2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는 거야? 아니죠. 한 시기에 지자기 북극은 2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 경로를 일치시켜야 된다. 여러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하면 일치가 되겠네요. 이 점선을요 조금 요렇게 해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일치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점선이 북아메리카 대륙 거니까 이 북아메리카 대륙도 이렇게 살짝 회전해야겠죠? 그럼 이런 말입니다. 아, 5억 년 전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붙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요 사이에 있는 바다 뭘까?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바로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이 점점 확장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석 속에 있는 고지자기를 해석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지자기 북극은 2개가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틀린 명제야. 지자기 북극이란 건 한 시기에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요. 2개인 거 아닙니다. 자, 기억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최근 1억 년 동안 대서양은 넓어졌대요. 여러분, 최근 1억 년 동안도 대서양은 넓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5억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서양은 넓어졌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통해 대륙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맞죠? 얘 겉보기 이동 경로 해석해가지고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우리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보기 맞다라고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4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4번이었고요.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인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살짝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 4번까지는 계속 우리 중단원 1단원 내용이었고 여기는 이제 지구의 역사, 퇴저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5번 문제는 뭐 단순한 문제죠. 퇴저감의 종류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퇴저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퇴저감은 단순하게 어떤 모래 같은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퇴저감에도 종류가 있죠. 자, 종류가요. 여기 보면 이제 사암, 셰일, 여감이 있네요. 사암은 모래가 퇴적된 거고 그리고 셰일은 뭐 진흙이, 여감은 자갈이 퇴적된 거죠. 이렇게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쇠라는 게 분쇄기 있죠. 분쇄기의 쇠예요. 뭔가 부서진 부스러기들이 쌓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부터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화학적 퇴저감이 있습니다. 화학적 퇴저감은 이런 거죠.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침전, 가라앉게 되거나 아니면 물이 증발되고 녹아있던 성분이 이제 증발 후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퇴저감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석회암, 암염, 처트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뭐가 퇴적됐다라고 하냐면 이 어떤 성분들이 침전됐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석회암의 경우는 CA, CO3, 탄산, 칼슘이 침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염 같은 건 뭐예요? 요게 바로 이제 소금 말하는 거죠. 우리 바닷물 짜잖아요. 바닷물 쫙 이렇게 깔아놓으면 증발되고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요런 거 NaCl, 염화나트륨이 침전된 거다. 남게 된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마지막에 처트라는 건 규질 물질들이 침전된 겁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보면 여기 이제 석탄, 석회암 또 나왔다. 그리고 처트 또 나왔다. 여러분 석회암이랑 처트는 중복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우리 가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석탄도 일종의 퇴적암이고요. 석탄은 뭐가 퇴적된 거냐면 양치식물 있죠. 뭐 고사리 같은 그런 양치식물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당하는 퇴저감은 생물의 어떤 유해나 골격으로 만들어진 퇴저감. 그런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유기적 퇴저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가는요 유기적 퇴저감이에요. 유기적 퇴저감. 그러면 석회암이랑 처트는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응외암은 쇠설성 퇴저감에 해당한다. 여러분, 응외암이라고 하면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요거는 화성암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응외암은 화산 활동 때문이긴 하지만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은 게 아니고 그 화산 활동 당시에 같이 분출이 된 화산재 있죠. 그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응애암도 쇠설성 퇴저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거예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퇴적되어 생성된 유기적 퇴저감 맞는 거죠. 자,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진대요. 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게 바로 처트거든요. 처트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저감이다 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 우리 5번까지 끝내봤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6번부터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나와 있는 그림만 봐도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이거 뭐예요? 플룸 구조론이에요. 문제에서 플룸 구조로 나타낸 모식도다라고 다 알려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플룸이라고 하면 멘틀 전체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외액과 멘틀의 경계, 멘틀 가장 밑바닥부터 멘틀 가장 위쪽까지에 걸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 A 볼까요? 자, A처럼 하강하는 거 무슨 플룸이라고 합니까? 요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죠. A가 차가운 플룸이에요. 차가운 플룸. 자, 그 다음에 B처럼 상승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상승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죠. 요게 바로 뜨거운 플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차가운 플룸이랑 뜨거운 플룸의 위치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거 완전 지구 엄청 내부에 있는 흐름인데 요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쵸. 지진파 속도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뜨거운에서 지진파의 속도 물어보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차가운 플룸은 주변에 비해 지진파의 속도가 빠릅니다. 얘가 이제 지진파의 속도 빠르고요. 얘는 느리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이제 외우는 팁이 여러분 차가울 때 속도가 빠르대요. 우리가 이제 차가우면, 겨울에 추우면 너무 추우니까 집에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울 때 지진파의 속도 빠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볼게요. 여러분,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보입니까? 섭입하고 있는 거 보이죠? 섭입한 판이 여기에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화산섬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뜨거운 플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점이란 건 또 중요한 게 이제 판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열점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한다면 여기 보이십니까? 화산섬 뿅뿅뿅 이렇게. 화산섬들이 줄지어 분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열점 위에 있는 판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화산섬 줄지어 있을 때 뭐 나이의 경향이라든가 판의 이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해석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잖아요. 하와이 문제로. 여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료는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A는 뜨거운 플룸이래요. 뭐야? A는 하강하고 있으니까 차가운 플룸이죠. 일단 기억은 확실히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열점은 B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자, B는 뜨거운 플룸인데 열점은 뜨거운 플룸 위에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니은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XX'은 외액과 내액의 경계래요. 자, XX'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즉, 플룸이 시작되는 장소고요. 여기 이제 멘틀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여기는 누구와 누구의 경계이겠어요? 맞습니다. 여기 멘틀과 이 아래쪽에 있는 외액의 경계라고 보는 거죠. 외액과 내액의 경계는 이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고요. 그러면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은 1번 골라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플룸 구조로 문제 6번에서 봤고요. 자, 이제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에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고지자계 문제인데 지금 고지자계에 관련해서 어떤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령에서 고지자계 줄무늬 대칭이다 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런지 원리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실험 과정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길이가 30cm인 어떤 흰 종이띠의 양쪽 끝에 손잡이를 부착하고 반으로 접는데요. 그러니까 긴 종이를 양 끝에 손잡이 붙여가지고 반으로 딱 이렇게 접었어요.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요거를 여기 이제 상자예요, 상자. 상자 가운데 틈이 있어요. 마치 저금통처럼 여기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아까 종이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 접은 거를 쏙쏙쏙 끼워 넣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길게 접힌 종이가 있겠죠. 그 여기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점점점 당기면 안속에 들어갔던 종이가 나오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양쪽의 손잡이를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잡아당기고요. 그리고 여기 틈으로 빠져나오는 종이띠 있잖아요. 거기에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회색 펜과 검은색 펜으로 번갈아 색칠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 내가 검은색 펜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이 틈에 양쪽에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나 이제 회색으로 바꿔야겠어.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회색으로 또 칠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쫙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간격은 다 다르겠지만 검은색, 회색, 검은색, 회색이 대칭적으로 이 틈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여기가 이제 해령에 해당되는 거죠.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그 판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시기에 지구 자기장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잖아요. 고지자기의 그 정자긋기, 역자긋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실험 봤고요. 그래서 나온 탐구 결과가 이래요. 자, 결과가 여기가 바로 저금통 같은 틈입니다. 이 틈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해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령은 여기서 새로운 판이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기 정보가 기록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 검은색이 정자긋기고 흰색이 역자긋기라고 했어요. 용어 한번 볼게요. 자, 정자긋기가 뭡니까? 지금이랑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 정자긋기지. 자, 정자긋기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북극, 여기 이렇게 남극이라고 하면 지금 지구 자기장 방향은 물론 뭐 자북과 진북이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선 살짝 그건 무시하고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자기장은 이렇게 남극 부근에서 나와가지고 북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때를 우리가 정자긋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자긋기는 그쵸. 요게 뒤집힐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의의 시간 간격이라고 한 거고요. 주기는 없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뒤집힐 때도 있어.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라고 하면 지금과 반대로 북극 쪽에서 나와가지고 남극 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역자긋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용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발산형 경계래요.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 아까 보니까 틈이 동그라미 기억이었죠? 자, 이 틈 요거 해령이고 두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양 지각이 생성될 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이 기록이 된대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때요.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 기록이 되고요. 요 실험에서는 내가 틈에서 뽑아낼 때 그때 이제 종이가 태어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당시 펜 색깔이 회색이냐 검은색이냐 그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어때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와 B의 고지자기 방향은 같대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색깔만 봐도 A와 B의 색 다르거든요. 자, A 같은 경우 정자긋기고 B 같은 경우가 역자긋기래요.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맞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번 문제도 볼게요. 자, 8번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화살표를 보니까 가에서 나로 바뀌는 상황인가 봐요. 자, 가가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뭐래요?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굳으면 우리 그거를 심성암이라고 부르죠. 여기 이렇게 심성암이 만들어졌는데요. 걔가 이 윗부분이 풍화침식돼요. 윗부분이 이렇게 풍화침식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성암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심성암이 위로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우리 융기라고 해요. 이렇게 융기돼요. 자, 융기돼가지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지표에 노출이 됐고요. 그렇다 보면 이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외부의 압력 있죠? 그 압력이 줄어든 겁니다. 노출이 됐으니까. 얘를 누르는 압력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암석이 팽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석이 팽창하는 게 약간 상상이 안 되시죠? 물론 뭐 풍선 팽창하듯이 후욱하고 팽창하진 않겠지만 살짝 팽창하고요. 그 과정에서 암석 표면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층층이 마치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죠. 판상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상전리.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심성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판상전리의 생성 원리가 나온 거죠. 아, 요거 뭡니까? 판상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리라고 하면 암석이 갈라진 틈을 전리라고 하죠. 전리는 웬만하면 이제 모든 암석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배웠던 게 그쵸. 화성암 중에 화산암에 있는 거 주상전리, 심성암에서 판상전리 요렇게를 이제 대표적으로 배웠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화강암은 A의 예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심성암이고요. 화강암은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이제 화성암 문제할 때 화강암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나에서 형성된 지질 구조는 주상전리래요. 여러분 주상전리는 뭐 오각형, 육각형, 기둥 형태죠.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딱 봐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주상절리는 화산암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건 이제 판상절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대요. 자, 우리 가에서는 A가 지하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압력 크게 받아요. 그런데 나는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얘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든다고요. 자, 그래서 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고요. 그러면 기억 디귿 맞는 거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리 문제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만 봐도 우리가 퇴적구조 문제다라고 감이 딱 옵니다. 여러분, 우리 퇴적구조라는 건 퇴적이 일어날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퇴적구조 우리 배운 거는 4가지가 있었죠. 지금 여기 2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구조인지 같이 보죠. 자, 일단 가는 어떤 퇴적구조일까요? 가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보니까. 맞아요. 이거 땅이 쫙쫙 갈라진 거예요. 이거 우리 건열이라고 합니다. 건열. 건열은 언제 만들어져요?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건조할 때 땅이 쫙쫙 갈라져서 만들어져요.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원래 건열은 여러분 뾰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뾰족한 부분이 위쪽을 향한다. 뭡니까? 역전됐다. 땅이 뒤집혔습니다.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나는요. 사측리입니다. 지금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측리가 있는 거고요. 자, 사측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집니까? 흘러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물의 흐름이든 아니면 대기의 흐름인 바람이든 어떤 흐름이 있어야지 사측리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사측리의 모양 보면 그 흐름이 과거에 있었던 방향까지 해석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측리도 또 이상해. 원래 우리 정상적인 사측리는 살짝 아래로 볼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측리는 이렇게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뭡니까? 얘도 역전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개가 모두 역전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가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대요. 자, 가는 건열이니까 건조한 데 노출이 됐었겠죠. 기억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지금 나를 보면 나가 사측리니까 우리 흘렀던 방향 알 수 있는 거죠.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일단 기억 맞고 니은 맞다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지층은 모두 역전된 상태 맞죠? 둘 다 정상 모양에서 뒤집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 우리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지금 8번, 9번, 10번이 우리 비슷한 시기에 배웠던 지질구조랑 퇴적구조가 쭈루룩 이렇게 3개가 동시에 나왔네요. 여러분, 이 쭈루룩 3개는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10번도 한번 볼게요. 자, 10번은 습곡과 단층이래요. 습곡과 단층. 사실 뭐 습곡과 단층인 거 안 말해줘도 그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가가 뭡니까? 여기 지층이 휘어진 거 보니까 구불구불 휘어진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습곡이죠. 가가 습곡이에요. 가는 습곡이고요. 자, 습곡이란 건 일단 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양옆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휘어진 거예요. 양옆에서 누르는 힘, 즉 횡압력을 받았고요. 습곡에서 우리는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위로 볼록합니다. 자, 위로 볼록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랬죠? 우리 몸에서 위로 볼록 나온 부분 배잖아요. 그래서 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이 이제 배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가 뭡니까? 뚝 끊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동한 단층이고요. 자, 단층의 경우는 우리는 역단층인지, 그 다음에 정단층인지 구분하는 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구분하는 방법, 상반을 찾아야 돼. 상반을 찾는 방법, 이렇게 단층 면이 있으면요. 이 면에다가 사람을 그리십시오. 사람을 그려요. 사람의 머리 있는 부분이 상반신이죠. 자,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오른쪽 땅덩어리에 있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상반이에요. 여기 있는 요 지층들의 모양을 보니까 상반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상반 요렇게 내려갔거든요. 자, 상반이 내려갔다. 그럼 무슨 단층? 정단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찾아줬으면 여기에서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었겠어요?
정단층은 정장, 이렇게 양옆에서 당기는 장력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력이 있었을 겁니다. 찾아줬고요.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는 배사구조 나타나죠. 위로 볼록합니다. 기억 맞고. 자, 그 다음 니은. 나에서는 상반이 단측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자, 우리가 상반이 어느 쪽인지 찾았더니 상반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단층이고요. 니은 보기 맞아요.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을 받았대요. 여러분, 가는 습곡이니까 횡압력 맞지만 나는 정단층이니까 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귿이 틀린 거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맞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아까 전에 그 전리 문제 풀면서 화강암이란 단어가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화강암은 그 이후에 화성암 문제에서 같이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세 개의 화성암인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단 화성암이라고 하면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이라고 하고 화성암을 분류할 때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준이 일단 화학 조성, 즉 SiO2 함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성 장소,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었냐, 지표 부근에서 굳었냐에 따라서 이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6종류의 화성암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SiO2 함량이 많은 거는 그렇죠, 화강암이고 반려암과 현무암은 SiO2 함량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이 중에 이제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은 건 그쵸, 현무암이고 반려암과 화강암은 지하에서 굳은 심성암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됐으면 이제 질문 읽어봅시다. 자, 질문이 주로 밝은 색을 띠는가? 밝은 색을 띈다는 건 SiO2 함량이 높다라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 우리 화강암이죠. 그래서 화강암이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통과한 게 B고요. 아닌 게 반려암이래요. 그 남은 게 우리 지금 현무암 아닙니까? 그래서 현무암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무암이 예고 반려암이 아니오가 되는 질문이 등장했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A는 현무암이다. 여러분, A는 화강암입니다. B가 현무암이에요. 기억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A는 B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됐대요. 자, A는 화강암, 심성암이고 B는 현무암, 화산암이니까 A가 B보다 깊은 곳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동그라미 기억에는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생성됐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냉각, 화산암이냐 묻는 거죠. 화산암이냐 물었을 때 얘가 현무암이고 아닌 게 심성암인 반려암인 거? 괜찮은 질문이네요.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맞고요. 디귿 맞으면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12번 문제는 이제 퇴적 환경 문제인데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촬영을 이 시험 본 당일날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답률 베스트 몇 문제들 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에 찍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걸 봤더니 웬일이야 12번이 오답률 높은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좀 어찌 보면 여러분이 무시했을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가볍게 배우기 때문에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퇴적 환경이죠. 자, 우리가 퇴적에 관해서 배울 때 배웠던 게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 배웠었고요. 그리고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 구조라는 거 배웠고요. 근데 그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언급했던 퇴적 환경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적되는 환경이 이제 바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육지일 수도 있고
바다와 육지의 중간 환경인 연안 환경일 수도 있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지금 퇴적 환경을 나눠놨는데 가나다가 일단 뭔지 여기는 예시로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가를 보니까 사막과 빙하? 요건 쉽다. 사막이면 바다에 사막이 있겠습니까? 육지죠, 확실히. 요거는 이제 육상 환경이에요. 육상. 자, 그리고 자, 나를 보니까 이제 삼각주나 해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빈이란 건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모래가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는 곳. 거기는 이제 바다와 육지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삼각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삼각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부터 바다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육지 쪽에는 이렇게 산도 있을 거고요. 산에서부터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또 강이나 하천 같은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곳,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삼각주입니다.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이제 길이 넓어지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삼각주고요. 그럼 요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인 연안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나가 연안 환경. 자, 그리고 단에 보면 대륙사면 대륙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바다 시작된 곳에 단면을 그려본다면 처음에는 좀 깊이가 얕고 완만한 곳, 대륙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경사진 곳, 대륙사면이 있을 거고요. 대륙사면의 끝부분, 대륙대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심해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모두 이제 해양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경우는 해양 환경이다라고 적을게요. 해양 환경. 자, 그럼 요 정도 적어두고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가는 연안 환경이래요. 여러분 가를 보니까 가는 육상 환경이죠. 연안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선생님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니은에 이제 선상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삼각주랑 선상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까 삼각주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가 되면서, 즉 강에서 바다가 되면서 퇴적된 곳이 삼각주고요. 선상지는 뭐냐면 여기 그림 살짝 수정해 볼게요. 산을 여기다 그리자. 우리 육지라고 다 산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바다까지 이어졌다라고 봅시다. 이해되셨죠? 여기 살짝 이렇게 지우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산에서 평지가 되는, 경사가 완만해지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퇴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선상지입니다. 여기에서 선상지가 만들어지니까 선상지는 나의 연안 환경이 아니고 가의 육상 환경이다라고 해야겠죠. 여기 확실히 육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다에서 점이칭리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자, 다는 해양 환경인데 우리 점이칭리라는 건 어느 정도 깊이가 깊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크고 작은 어떤 퇴적물들의 퇴적 속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점이칭리니까 점이칭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속도의 차이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점이칭리가 잘 형성되는 대표적인 환경이 이럴 때죠. 여기 다시 또 그림을 수정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렸던 해양 환경 보면 여기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대륙붕에는 퇴적물들이 아주 위태롭게 크고 작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충격이 가해져요. 충격이 가해지면 여기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와다다닥 이렇게 대륙사면 따라서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이 어떻겠습니까? 퇴적물들이 갑자기 섞여가지고 이제 탁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 이렇게 대륙 사면상에 저탕류가 생기고요. 이 저탕류 이후로 크고 작은 퇴적물들이 막 떨어질 때 큰 게 먼저 쌓이고 작은 걸수록 나중에 쌓이니까 이제 우리가 단면을 보면 점이칭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양 환경에서 점이칭리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표준화석이다라고 했어요. 표준화석. 표준화석이 뭐지? 표준화석.
우리 화석의 종류를 우리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화석은 표준화석과 또 무슨 화석? 맞아요.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표준화석은 살던 그 시기가 짧아요. 대신에 얘네가 이제 살던 범위 있죠.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화석이 어떤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거니까 얘네의 시기를 알려주는 애입니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 시기를 알려준다. 자, 근데 반면에 시상화석이란 건 얘는 분포하는 면적이 좁아요. 대신에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는 애야. 과거에도 살았고. 근데 분포 면적이 좁다는 건 얘가 좀 예민하다는 거죠. 왜냐면 특정한 환경에만 사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상화석은 우리한테 환경을 알려주는 애죠. 그래서 얘네 이제 환경을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치. 뭐 고사리라든가 아니면 산호라든가 이런 애들이 환경 알려주는 시상화석이죠. 이렇게 우리 화석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나온 화석은 무슨 화석이래요? 표준화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화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시기, 어떤 지질 시대의 화석인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요 환경이랑 또 다른데 얘네가 이 생물들이 살던 곳이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통해서 이게 육성층인지 해성층인지는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가는 매머드래요. 매머드. 여러분 매머드는 어떤 시기? 매머드는 신생대예요. 자, 매머드는 신생대고 신생대에 어디에 살았던 애일까? 맞아요. 신생대에 육지에 살았던 애니까 얘는 육성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퇴적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삼엽충입니다. 자, 여러분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지. 자, 얘는 고생대고요. 고생대. 삼엽충은 어디 살았을까? 얘가 이제 바다 밑을 기어다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양 환경에 살았던 애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성층이다를 알려주는 화석이 되는 거죠. 해성층.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암모나이트 나왔는데, 여러분 암모나이트 우리 화석하면 요런 사진만, 요런 그림만 보는데요. 살아생전에 암모나이트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 껍데기 안에 암모나이트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눈이에요. 머리랑 다리만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두 종류라고 하거든요. 머리랑 다리만 있으니까 뭐 지금의 오징어, 문어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암모나이트인데요. 자, 암모나이트는 무슨 시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예요. 자, 암모나이트 중생대고요. 일단 쓰자. 중생대. 중생대 얘는 어디 살았을까요? 그렇죠. 얘는 바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성층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해성층입니다. 라고 적을게요.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우리 이제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억. 출현한 순서는 가나다이다. 여러분 출현한 순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그러면 나, 다,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잘못 말했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나는 육지 환경에서 서식했대요. 여러분 삼엽충 바다에 살던 애다라고 했죠. 육지 환경 아닙니다.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번성했던 기간. 자, 번성했던 기간은 가가 다보다 짧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지질 시대의 기간 있죠? 그게 우리 공부하기 너무 쉽게도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지질 시대일수록 그 기간 자체가 길거든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를 본다면 가장 과거인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으로 긴 게 이제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와 다의 기간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가의 신생대 기간이랑 그리고 다의 중생대 기간 중에 중생대가 더 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가 다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디귿밖에 맞는 게 없네요. 그럼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지질시대 화석에 관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드디어 대기와 해양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대기와 해양 딱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14번이 정말 중요한 온대저기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도예요. 우리나라의 지도 위에는 어떤 지상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지금 온대저기압 보입니다. 여러분 온대저기압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C자 형태로 온대저기압 있고 온대저기압의 남서쪽에 뾰족뾰족 한랭전선 있고요. 여기 지금 남동쪽에 볼록볼록 온난전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여기 뾰족뾰족 한랭전선 뒤 좁은 영역. 자, 그다음에 볼록볼록 온난전선 앞 넓은 영역에 여기 이렇게 비가 오게 되고 구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풍향 물어보겠죠. 벌써부터 힌트를 주고 있네. 풍향 물어본다고. 자, 풍향 생각해 볼게요. 혹시 만약에 내가 온대저기압에서 요 세 구역의 풍향을 암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저기압에서의 풍향의 원리만 알면 여기서 그냥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란 건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성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A구역 이렇게 저기압 쪽으로 부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B는요. 이렇게 저기압 쪽으로 부는데 얘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C도요. 저기압 쪽으로 부는데 얘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남동풍이고요. 남서풍이고요. 북서풍이고요. 이렇게 풍향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볼게요. 자, 나는 지금 A, B, C 중에 한 곳의 풍향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향을 알려준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풍향이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바람은 우리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우리는 남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남서풍. 남서풍이라고 하면 저기 있는 온대저기압의 AC 구역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바로 남서풍이잖아. 즉 B구역, 가운데 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B구역의 풍향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은 너무 중요하지. 온대저기압 요 세 구역에서의 날씨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럼 이제 기역부터 판단해 볼게요. 자, 기역 보시면 가에서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지금 A와 B의 기압을 비교하래요. 이때는 요 지금 등압선이 있으니까 등압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압선에 써 있는 숫자를 읽어볼게요. 살짝 지우고.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과 1004 헥토파스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B를 보니까 B는 1000 등압선 안쪽에 있다. 즉 B가 더 기압이 낮다라는 거지. 안쪽으로 갈수록 지금 기압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등압선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압은 A가 B보다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기억은 잘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온대 저기압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갔진 않지만 이제 곧 배우게 될 열대 저기압도 그렇고요. 저기압에 만약에 세력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그것도 기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의 세력을 물어봤을 때는 기압의 숫자 있죠.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기압 세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니은도 볼게요. 자, 니은은 나는 C 지역의 풍향 지식이다 라고 했는데 자, 나는요 어떤 지역? 가운데 있는 B 지역의 풍향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온대저기압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온대저기압은 어느 위도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이에요? 중위도에 영향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이 위치한 요 위도상에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편서풍이 불고 있겠지. 자, 편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이 온대저기압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게 되죠. 어떻게 이동하냐면 온대저기압 자체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온대저기압이 있지만 조금씩 이동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온대저기압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 아니고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 어때요? 디귿 보기 방향을 잘못 말했으니까 틀렸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대기와 해양 딱 두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온대적이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5번 문제도 볼게요. 자, 15번은 공책이 나왔네. 어떤 학생이 지질 답사를 가가지고 지질 답사 보고서를 썼나 봐요. 그 보고서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면이죠. 이렇게 단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쭉 써여 있습니다. 설명을 읽으면서 왼쪽에 있는 단면을 해석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했대요. 화강암이란 건 일단 뭡니까? 화강암이란 건 일단은 심성암이에요. 심성암.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굳었다라는 겁니다. 관입이란 뜻이 그래요. 근데 사암층을 관입했다는 건 뭡니까? 이 배경하에 사암층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마그마가 쑥 하고 들어와서 굳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강암과 사암의 경계부에 변성된 흔적이 관찰된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변성의 흔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성의 흔적이 발견된다라는 건 뭡니까? 맞아요. 기존에 사암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마그마가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암이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변성된 거예요. 그 여기에서 변성된 건 누구다? 사암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성을 이제 마그마랑 접촉한 부분이 변성됐다라고 해서 이제 접촉 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접촉 변성. 누가 접촉 변성됐다고요? 맞아요. 사암이요. 사암이 접촉 변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강암에 포획된 암석 조각이 관찰된대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화강암 안에 포획된 암석이 있대요. 포획이 뭡니까? 잡아먹히는 게 포획이거든요. 포획이라는 건 배경에 어떤 암석이 있었고 마그마가 쑥 하고 들어올 때 그 마그마 속에 배경 암석이 쏙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포획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포획된 암석은 누구겠어요? 이것도 역시 맞아요. 사암이 되는 겁니다. 사암 조각이 이렇게 마그마 속에 쏙 포획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포획된 암석보다 얘 역시 사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가 쌓였습니까? 그 위에 이제 셰일층이 쌓인 거죠. 근데 보시면 사암 있고 화강암 있고 그 다음에 셰일인데 여러분 셰일에는 지금 변성의 흔적이 없어요. 변성되지 않았고요. 그 말은 화강암에 마그마가 들어올 관입할 당시에 셰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훨씬 나중에 쌓였다는 거죠. 부정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정합을 알려줄 수 있는 좀 디테일한 힌트가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친 침식면이 있죠.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뭐 기저여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여기 부정합이 있다. 그럼 우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사암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셰일이 만들어진 거고 요 사이가 뭡니까? 요 사이가 바로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부정합에도 종류가 있었죠. 종류가 뭐 경사부정합, 평양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경사부정합이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 좀 독특하게 부정합면 아래에 뭐가 있어? 심성함이 있어요. 부정하면 아래에 뭐 심성함이나 아니면 변성함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거를 난정합이라고 하죠. 여기엔 지금 난정합이 나온 거예요. 난정합. 난정합이 등장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1, 2, 3, 4, 5네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대요. 여러분 화강암이 사암보다 먼저입니까? 아니요. 요 말 보세요.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했대요. 사암이 먼저 있고 거기에 화강암이 쑥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사암보다 먼저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동그라미 기억은 화강암이 변성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이 화강암 주변에 변성된 흔적, 접촉부에 변성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변성된 거는 배경 속에 있던 사암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화강암이 변성된 게 아니고요. 화강암을 만든 마그마가 그 배경 속에 있는 사암을 변성시킨 겁니다. 2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니은은 셰일이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뭡니까? 포획된 암석이었습니다. 자, 포획된 암석은 뭐였어요? 사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셰일층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뭐가 보여요? 셰일층에 뭐가 있대요?
고사리 화석이 관찰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사리라고 하면 아까 전에 나왔던 시상화석이죠. 이 고사리라는 건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환경을 알려주는데 어떤 환경에서 사는 생물이냐면 얘는 좀 온난 다습한 육지에서 삽니다. 온난 다습한 육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고사리란 건 육지에 사는 거죠. 바다에 살진 않아요. 그 얘가 육성층임을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셰일은 바다가 아니고 육상 환경에서 퇴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난정압이 관찰이 된대요. 지금 부정압면 아래에 화강암이라는 심성암이 있으니까 요거 우리가 난정압으로 부정압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정압이 관찰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 지구의 역사 단원에서 이렇게 어떤 단면도 나오고 이 단면도에서 생성 순서라든가 아니면 여기 속속 화석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대인지 알아내는 그런 식의 문제 자주 출제되죠. 이 문제 통해서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인데 여러분 16번 문제 선생님이 총평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 3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 16번 문제였었죠. 그리고 아마 꽤 많은 친구들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인데요. 일단 방사성 원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층이나 어떤 암석의 나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층이나 암석의 나이를 구할 때 그 나이를 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나이는 상대 연령이 있고 절대 연령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이를 말할 때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너보다 나이가 적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몇 살이야 이렇게 딱 숫자로 말할 수도 있죠. 앞에 말한 게 이제 상대 연령이고요. 뒤에 말한 게 절대 연령이에요. 상대 연령은 우리가 이제 뭐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가지고 화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층, 열세층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나왔던 절대 연령은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 연령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죠. 이게 이제 방사성 원소라는 걸 이용하는데 여러분 방사성 원소라는 거 너무 불안정해요. 너무 불안정해서 걔가 붕괴합니다. 붕괴한 결과물을 우리는 자원소라고 하고 붕괴하기 전 불안정한 애를 모원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걔가 이제 붕괴하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모원소가 있느냐를 통해 우리가 걔 절대 연령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16번에 나온 거예요. 자, 1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6번에 방사성 원소 붕괴 과정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 검정색 동그라미, 칠판에 보이는 그림으로 검정색 동그라미가 원소 X래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색칠된 밝은색, 흰색 동그라미가 원소 Y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모원소의 함량 비가 175, 50 점점 줄어들고 있는 쪽이 시간이 흘러가는 쪽입니다. 마침 화살표도 나와 있고요. 즉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원래 맨 처음에는 X밖에 없었어요. X만 가득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X가 뭘로 변했어요? Y로 변했어요. 여기 보시면 X가 16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Y로 변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X가 12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Y가 더 늘어났습니다.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4개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X와 Y의 정체를 일단 알았어요. 여러분, X가 Y로 변했대요. X가 Y로 변했다는 건 X라는 게 모원소고요. 그리고 X가 붕괴를 해서 만들어진 Y가 얘가 바로 자원소라는 겁니다. 자, 얘가 자원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원소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요. 자원소의 양은 점차 증가한다라는 경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자원소는 없고 모원소만 있었다라고 할게요. 즉, 모원소가 100%였습니다. 자원소는 뭐예요? 없어요. 0%예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 모원소의 함량비가 75래요. 원래 100%였는데 얘가 75가 됐어. 그러면 감소한 25%는 뭐가 된 겁니까? 자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원소는 25%입니다. 그러니까 모원소와 자원소가 3대1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요. 좀 더 지나면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 모원수의 함량비가 몇이래요? 50이래요. 모원수의 함량비가 50이 됐고요. 50이 됐고, 그러면 이제 자원소는 25만큼 더 증가한 거니까 자원소가 50. 이렇게 되겠죠. 자원소도 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왔어요. 지금 모원수가 처음 양의 딱 절반이 됐습니다. 모원수가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감기. 여기서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모원수의 양이 50인데 절반이 된다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감소한 25만큼 여기 더해지니까 75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여기 될 때까지의 시간도 아까 전에 t와 똑같은 반감기만큼이 흐르게 된 겁니다. 100이 50이 될 때까지의 시간과 50이 25가 될 때까지의 시간 같다라는 거죠. 25는 또다시 12.5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똑같이 반감기로 갖게 되겠죠. 이게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은 파악을 했어요.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X는 모원소고 Y는 자원소래요. 자, X가 모원소고 Y가 자원소여야지 X가 점점 감소하고 Y가 점점 증가하는 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모원소가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와 B가 같다. 자, 이 니은 보기 볼게요. 모원소가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 일단 요거의 의미를 보기 전에 선생님 여기 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100에서 50 될 때 요거를 모원수가 원래 100개 있었고 이게 50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개에서 50개 될 때 걸린 시간이 반감기 t고요. 50개에서 25개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반감기 t로 동일하대요. 그럼 보세요. 얘 초반에는 t라는 기간 동안 50개가 감소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후반에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t라는 똑같은 기간 동안 25개만큼 감소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초반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 모원수가 더 많이 감소하는구나.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같은 개수의 모원수가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초반이 더 어때요? 초반이 더 짧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A와 B의 기간을 비교하라. A와 B의 시간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A 기간 동안에는 모원소가 4개가 자원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B라는 기간 동안에도 모원소가 추가적으로 4개가 자원소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모원소 4개가 자원소로 바뀌는 기간이지만 A가 B보다 더 초반이기 때문에 A가 4개가 자원소로 되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걸린 시간은 A와 B가 같은 게 아니고 A가 B보다 짧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 보기 의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어요. 니은 보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모원수의 함량비가 25%일 때 모원수와 자원수의 함량비는 1대3이래요. 자, 선생님이 이미 그런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자, 모원수가 25일 때 자원수는 75거든요. 그럼 얘는 1대3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은 잘 말했으니까 디귿 보기는 맞고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6번까지 봤고요. 이제 또 넘어가서 17번 문제도 볼게요. 자, 17번 문제, 이것도 이제 대기와 해양 문제입니다. 대기와 해양 중에 위성 영상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위성 영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 지구 바깥에 인공위성 있죠.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구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위성 영상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가시 영상이 있었고요. 적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의 원리가 좀 달라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시 영상이란 건 태양에서 오는 빛 있죠. 태양에서 오는 빛, 그 중에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 가시광선이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에 얼만큼 반사됐는지를 보는 게 가시 영상이거든요. 그럼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많이 반사하겠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밝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두꺼운 구름이 있고 얇은 구름이 있을 때 두꺼운 구름이 영상에서 흰색이고 이 얇은 구름은 회색이다. 좀 어두운 색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낮에밖에 이용 못합니다. 왜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낮밖에 이용 못해요. 낮.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적외 영상 볼게요. 자, 적외 영상은 뭐냐? 여러분 구름도 구름 나름대로 구름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자, 그런데 구름의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좀 파장이 긴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사되는 게 아니고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알려주는 정보는 구름의 높이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름 최상부.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구름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얇은 충운형 구름이 아래쪽에 낮은 구름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높은 구름으로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을 때 적외선 에너지가 어때요? 더 강해요. 적외선의 방출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구름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렇게 낮은 구름에서 적외선 많이 올 때 이때를 우리는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높은 구름에서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을 때를 우리가 흰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은 색이다 라고 적외 영상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이니까 여러분 구름은 밤에도 있거든요. 그 밤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해석을 해두고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구름의 반사율은 구름이 두꺼울수록 크죠. 두꺼운 저군형 구름일수록 큽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 맞고 그래서 좀 더 밝게 영상에서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정나누는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 영상 모두 흰색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정나누이라고 하면 수직으로 발달한 아주 큰 구름을 말하거든요. 일단 얘는 두꺼우니까 가시 영상 밝을 거고 그리고 워낙 높은 곳까지 두껍게 발달하니까 구름 최상부의 높이도 높은 거죠. 즉 적외 영상도 밝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아요. 니은 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적외선 에너지의 방출량은 하층운이 상층운보다 많대요.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 보면 하층운이 상층운보다 많죠. 요거 그림에서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기 맞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우리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자, 요것도 여러분이 혹시 이제 단원별로 기출문제 모아놓은 그런 기출문제집을 풀어본 학생들은 요거 보고 이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어 싶었을 거예요. 많이 출제되는 그래프예요. 이게 뭐냐면 해저의 지형을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해역에서 어떤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뭡니까? 음양책심법이죠. 자, 음양책심법이란 건 이런 거죠.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해저입니다. 여기에 탐사선이 있습니다. 탐사선 못 그리니까 돛담배처럼 그렸어요. 자, 이렇게 탐사선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음파를 해저로 발사시키는 거예요. 자, 음파가 슉 하고 도달해가지고 해저에서 슉 하고 반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파의 속력이란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깊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수심을 D라고 해볼게요. D. 그러면 D는 어떻게 될까? D. 수심은 맞아요. 음파의 속력 V 곱하기 걸린 시간 T 요거를 2로 나눠줍니다. 왜 2로 나누시나요? 왜 나누냐면 여기서 음파가 한 번 왔다 갔다 두 번의 수심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수심이 얕다라는 거고 시간이 오래 길게 걸릴수록 수심이 깊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해역에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해령과 해구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해령과 해구가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유독 왕복 시간이 짧은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유독 수심이 얕다는 거고요. 그 말은 얘는 해저 지형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 그릴게요. 얘는 해저 지형이 이런 식으로
유독 얕은 곳이 있는 거. 여기 유독 얕죠? 여기가 바로 해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령. 자, 우리 해령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일단 두 개의 판이 멀어지는 장소죠. 발산형 경계고요.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상승하니까 발산하죠. 상승부예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그리고 요거 살짝 지울게요. 아래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집니까? 기존의 판이 죽습니까?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새로운 판의 생성 장소입니다. 생성.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나 그래프를 볼게요. 자, 나에서 눈에 띄는 곳은 여기다. 여기 보니까 유독 시간이 길게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 정도로 시간이 길다. 아주 수심이 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좁고 깊은 틈, 이게 바로 이제 해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해구가 있고요. 우리 해구라고 하면 해구도 특징 적을 수 있습니다. 자, 해구라는 건 일단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두 개의 판 가까워지는 곳이고요. 수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렴형 경계. 자, 그 다음에 얘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하강하는 부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다. 그리고 얘는요, 슬픈 곳이야. 기존에 있던 판이 죽는 곳이에요.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얘는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 두고요.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면 가에는 해구가 존재한대요. 여러분, 가에는 해령이 존재합니다. 해구 아니죠. 해구는 수심이 유독 깊은 곳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억 틀렸고요. 기억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나에는 수심이 6,000m보다 깊은 곳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음파의 속력도 알려줬으니까 나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구해보자. 한번 계산 연습할 겸. 자, 나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란 가장 시간이 길게 걸린 곳이겠죠. 그게 바로 A고요. A에서의 시간 대략 보면 9초가 조금 넘습니다. 대략 그냥 9초라고 해볼게요. 9초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수심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니은 보기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니은에서 우리가 수심을 구하려면 음파의 속력이 문제에서 알려주기로 1500이라고 했어요. 1500m/s. 그럼 1500에다가 지금 얘가 걸린 시간이 9초고요. 요거를 2로 나눠야 된다고요. 자, 요거 침착하게 유리조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선생님도 계산해 왔는데 6,750이 됩니다. 6,750. 물론 요게 정확한 거는 아니죠. 왜냐면 살짝 9초가 넘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6,000m보다 깊은 곳이 있대요. 6,000m보다 훨씬 깊네. 자, 그래서 6,000m보다 깊은 곳 있습니다. 니은 보기 맞고 거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A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대요. 여러분, A가 해구고요. 해구는 뭡니까? 멘틀 대류의 어딨어? 여기 하강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디귿은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디귿 보기 틀렸고요. 틀렸다. 자, 그럼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마그마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1단원이 전체 범위면, 대단원 1단원이 전체 범위면 마그마 문제 나오겠죠. 마그마 문제도 나오고 화성암 문제도 나오고 지금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가는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장소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요, 용융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에 있는 그림을 본다면 가에서 A가 어딥니까? 해령이죠. 방금 전 문제에서 봤던 해령이네. 여기 이렇게 해령이 있어요. A는 해령. 자, 그럼 우리 해령에서 마그마가 어떤 종류가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해령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죠. 깊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해요. P라고 적을게요. P, 압력이 감소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마그마?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해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너무 중요한 섭입대가 나왔네. 여기 지금 이렇게 판이 섭입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마그마 생성 과정이 살짝 복잡하죠. 자, 일단 여기 섭입대 바로 위인 C부터 볼게요. 자, C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함수 강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물이 나와요. 자, 물이 유입되면 이 위에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감소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마그마 생길 수 있다?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슉슉슉슉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대륙지각 하부에 착 하고 부착합니다. 그럼 대륙지각이 뜨거워지니까 대륙지각 녹을 수 있고요. 그 결과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와 새롭게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 두 개가 섞일 수 있거든요. 혼합된다면 이제 중간 성질의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수려면 경계에서 실제 분출되는 거는 안산암질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볼게요. 자, 나는 우리가 용융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지하의 온도 분포,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형태고, 보시면 여기 멘틀의 용융곡선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물이 포함된 경우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멘틀에 물이 들어가면 용융점이 낮아지나 봐요. 왜냐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 좀 더 왼쪽에 있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역이라는 화살표의 과정은 뭡니까? 물의 유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의 유입으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진다면 지금 보세요.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은 구간,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의 유입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 뭐에 해당됩니까? C에 해당되겠죠. 섭입대 바로 위. 요게 지금 C의 마그마 생성 원리입니다. 요 정도 보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A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자, A는 뭡니까? A는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고요. 요거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죠. 기억 맞는데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열점에서도 마그마 생기는데 열점은 무슨 마그마? 열점도 해령이랑 원리 똑같아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SiO2 함량은 B가 C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iO2 함량은 현안유, 세종류 마그마 중에 유문암질에서 제일 높고요. 현무암질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교하는 게 B와 C죠. 여러분 B와 C 중에 C가 SiO2 함량 가장 낮고요. 얘는 둘 중에 뭐건 간에 현무암질보다는 SiO2 함량이 높죠. 그럼 B가 C보다 높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거죠. 이제 반대로 말했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동그라미 기역과 같은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가 C래요. 맞죠? 물의 유입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맞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도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다라고 뽑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왜 뽑았냐? 자료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개념 공부할 때 봤던 유명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과목이 항상 이렇게 어떤 새로운 자료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형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거 주목해봐라. 여기서 자료 해석 연습해봐라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번은 서로 다른 두 지역 A, B에서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시간에 따른 퇴적층의 두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지금 A와 B 지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퇴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왼쪽 과거부터 오른쪽 현재 쪽으로 시간이 쫙 흐르면서 퇴적층의 두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쌓이는 게 많으니까. 물론 쌓일 때의 속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곳 없습니까? 눈에 띄는 곳? 그럼 시간에 따라 퇴적층의 두께는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A 지역 같은 경우는 퇴적층의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A는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이 정도 봐두시고 일단 보기부터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볼게요. A 지역에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존재했대요.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기간이 그 기간이죠. 자, 그래서 기억 보기 맞습니다. 자, 기억 보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1t에서 2t 구간의 퇴적 속도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퇴적 속도라는 거는 문제에도 적혀 있듯이 시간분의 퇴적된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1t에서 2t 구간이래요. 자, 1t에서 2t까지. 자, 요때 A 같은 경우는 2d에서 3d, 즉 D만큼이 퇴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써볼게요. 자,
자, A 같은 경우는 시간 t 동안 B만큼. 요게 퇴적 속도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기간에 B를 보시면 자, B 같은 경우는요. 1t에서 2t 동안 지금 요만큼 퇴적된 거죠. 1t가 아니고 1t. t와 d가 헷갈리네. 요 1d의 절반이죠. 0.5d만큼이 퇴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t분의 0.5d 요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퇴적 속도를 비교했을 때 A가 B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니은 보기는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이번에는 1D에서 2D 퇴적층의 평균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했네요. 1D에서 2D, 1D에서 2D면 어디야? 여기잖아. 요 퇴적층에서의 나이를 뭐래? 봅시다. 여러분 A 지역 같은 경우는 요 퇴적층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0.1, 0.5T에서 1T까지 0.5에서 1T까지의 기간 동안 쌓인 거고요. 자, 근데 B는요. 똑같이 D에서 2D까지의 퇴적층이 언제 쌓였냐면 얘는 한참 지나가지고 이때는 이때죠. 2T에서 3T 기간에 쌓인 겁니다. 그럼 나이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쌓인 그 시간대가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A가 훨씬 더 과거입니다. A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디귿 보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보기도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가지고 정답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문제풀이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나중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